안녕하세요.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헌안설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허균 헌안설원 생가 강릉에 있는데요. 여기부터 구경하실게요. 이곳 초당동은 초당 순두부 마을과 바로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경포호와 가깝기 때문에 구경하고 산책하는 코스로도 좋습니다. 주변에 아르테 뮤지엄도 있어서 이곳도 강추입니다. 그럼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초당마을에 있습니다.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해 있고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과 그리고 최고의 여류 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헌안설원, 이 두 남매를 기념하기 위해서 문학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로는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이 있고 생가가 있고 또 전통차 체험관과 녹지공원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공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년 난설원 문화재 행사도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공원이 이 소나무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커피 한 잔 들고 여러분 이 소나무 숲을 산책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코스는 초당 순두부 드시고 이곳에 와서 기념관 구경하고 이 소나무 숲길 산책하는 코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에 가시면 놓치지 말아야 될 곳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 잊지 마세요. 허엽은 남녀 차별 없이 여자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정말 자유롭게 공부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초당 두부를 만든 것만 봐도 평범한 성리학의 유교 집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임당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헌안설원은 오히려 비교적 좀 적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의 일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정말 헌안설원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왜 이분이 5만 원짜리 지폐에 올라가지 않았나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국가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작품이 바로 있습니다. 제목은 조선시선인데요. 이 조선시선은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시가 바로 헌안설원의 시입니다. 조선시선은 당시의 베스트셀러 작품이었고요. 중국에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잘 알려진 책입니다. 헌안설원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였는데요. 8살 때 지은 시가 중국에서 또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시는 바로 광한전 배공루 상냥문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8살짜리 아이가 지었냐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강릉의 허균 헌안설원 생가에 가면 한석봉이 쓴 헌안설원의 광한전 배공루 상냥문에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인이 이렇게 이름과 자호를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양반가의 여인으로 또 시인으로 이름을 남긴 건 유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이었고 그리고 동생 허균의 글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유성룡은 헌안설원의 시를 보고 놀랍다. 이것은 여인의 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도대체 허씨 집안에는 왜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냐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글을 8살짜리 꼬마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지었냐며 굉장히 놀라워했죠. 헌안설원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알아본 아빠와 오빠가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바로 손국 이달 선생인데요. 이달 선생은 당시에 최고의 그 문장가였지만 이분은 서자 출신이라서 중앙정기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허균도 서자들과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허씨 집안에서는 출신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요. 실력으로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허균도 서자 출신의 홍길동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한문이 아니라 최초로 한글 소설을 또 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반가의 지체 높은 집안에서 감히 한글로 소설을 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허난서론과 허균의 이 집안 전체가 좀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난서론의 오빠 허봉은요, 일찍 과거에 합격했는데 중국에서 좋은 시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허난서론에 줄 정도로 집안에서 허난서론은 완전 사랑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허난서론이 나이 15살이 됐을 때 김성립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결혼 연령은요, 16세에서 18세이기 때문에 15세면 약간 좀 빨리 결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릴사위제가 일반적인 결혼 양식이어서 남자가 처가집에 들어와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임당의 경우에도 자기 친정, 고향인 강릉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허난서론은 대릴사위제가 아니라 바로 시댁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결혼 방식을 택합니다. 아니, 지금 상상해도 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맏며느리가 된 허난서론,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허난서론의 시댁 생활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봐도 허난서론이 시댁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았을까요? 매일 글 쓰고 똑똑한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는 남편은 또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고 집안일을 떠맡게 된 이 허난서론이 결혼 초에 이 남편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많았겠죠. 그런데 남편 김성립이요, 과거 시험이 계속 낙방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멀리하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또 자신보다는 뛰어난 이런 아내의 학문에 열등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소원해지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여자가 글을 쓰는 거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허난서론의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규현과는 바로 허난서론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규원가에서 보이는 남편에 대한 원망은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아버지 허엽이 객사하였고 허난서론의 두 아이 모두 병으로 한꺼번에 아들, 딸을 모두 잃게 됩니다. 게다가 뱃속의 자식도 유산되고 또 오빠 허봉도 귀양 갔다가 또 객사를 하게 됩니다. 허난서론은 이 모든 슬픔 때문에 결국 자신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너무나 어린 나이죠. 27살에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이 쓴 시를 모두 태워달라 유언합니다. 동생 허균은 살아서는 부부 금실이 좋지 못했고 또 죽어서는 제사를 받들 자식이 없으니 그 원통함이 한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허난서론의 묘는 안동 김씨 선산에 묻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이고요. 김성립은 허난서론이 죽은 후에 둘째 부인 홍씨와 묻혀 있고 허난서론은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식들의 조그마한 봉분 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성립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립 집안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요. 6대 연속으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 집안입니다. 그리고 허난서론이 죽은 다음에 29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합니다. 아니, 계속 낙방하고 기생들이랑 놀았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29살이면 과거 급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순신도 32살에 급제를 했고요. 사실 과거 시험에
합격 평균 연령이 35세에서 40,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29살에 김성립이 합격한 거는 대단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난서론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날리는 천재였기 때문에 허난서론에 비하면 김성립이 많이 묻힌 거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허난서론에게 공부를 배웠던 허균의 입장에서 보면 누나보다 못났고 공부만 할 뿐 실제로는 경전이나 역사도 제대로 모른다 라고 김성립을 비난했었죠. 사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허균의 입장에서 보면 누나 너무 천재적이고 똑똑한데 바보 같은 남편 김성립을 만나서 고생하고 일찍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립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끝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고요. 이때가 허난서론이 죽고 겨우 3년 뒤 일입니다. 허난서론이 죽으면서 자신이 쓴 글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했는데 동생 허균은 이 말을 무시하고 누나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허난서론은 이 동생 허균 덕분에 죽어서 더 이름이 났고 이 글이 중국에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허균도 대단한 문장가였는데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접대는 무조건 허균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최고봉의 문인들과 맞상대할 사람은 허균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명나라의 문인인 오명제에게 난서른의 시 200편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명나라에서 편찬된 시집에 실렸습니다. 허균이 또 명나라 장원 급제자이자 사신으로 온 주지번에게 시를 전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난서론집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문집을 간행한 여성 시인, 바로 허난서론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허난서론에 대한 소문들을,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뛰어나게 이렇게 글을 잘 하거나 유명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던 시대가 아니었죠.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허난서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홍대용 같은 사람 실학자인데도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 자기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허난서론이 시를 잘 지어서 중국에 이름이 이렇게 날렸지만 덕행이 못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수광의 지붕유설에서는요, 여자가 시를 깨달으면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씁니다. 연암 박지원은 열알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이 시를 읊는 것은 본시 아름답지 못한 일이거늘, 그리고 게다가 난서론이 다른 남자를 연모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동시대 중국 선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서론을 이렇게 깎아내렸던 이분들, 조선시대에 뛰어난 학자이긴 하지만 모두 허균과는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다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허난서론이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아들도 없었고 또 동인 집안의 딸이라는 점도 결정적인 요소였죠.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괴물 취급을 받았던 동생 허균의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임당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시대부터 이 표절 시비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허난서론이 표절한 것인지 아니면 간행하는 과정에서 허균이 표절한 건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허난서론은 죽으면서 자기 작품을 모두 불태우라고 동생에게 전했는데 동생이 이를 듣지 않았고 책으로 간행했죠. 허난서론의 글 중에는 본인이 아마도 쓰다가
중국의 시를 베껴 쓴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수강은 심지어 두세 편을 제외하면 전부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서포 김만중의 경우에는 이 난설원의 대표작인 규원가도 이것도 표절이다 라고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허균의 첩인 소상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기본적으로 조선의 문인들은 여자가 이렇게 시를 쓰고 읊는다는 것을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안설원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남동생 허균에 대한 악감정이 더해져서 더 헌안설원을 깎아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